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구주입의 중간고사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역 맡은 저는 구주입의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자,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우리 쭉 총평해보고 또 해설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부터 보면 문법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국어에서 배우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 해서 뭐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그다음에 뭐 사회방언, 지역방언 이런 거 나왔고요. 문학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아니면 화자의 문제, 그리고 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였고요. 독서와 어휘에서는 대부분 중학교 수준의 범위였는데 특히 독서에서는 식물의 자기방어 전략과 관련된 그런 지문 하나 나왔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난이도나 전략 살펴보면 1, 2학년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위주로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개념어나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이하게 문법과 독서를 섞었다든지 그런 문항들, 그래서 영역별 복합 지문으로 여러분이 그냥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새로운 지문 속에서 풀어내고 또 그리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쭉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전략 속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로 문항들 쭉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문법으로 우리 그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면 1번, 이바구는 방언이니까 특정 지역에서 주로 쓰는 어휘가 되겠고요. 2번, 서점, 게시판, 최시는 다 한자어죠. 특히 게시판 잘 모를 수 있는데 게시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는 외래어니까 외국에서 온 단어. 그리고 4번, 꿀잼 같은 것은 유행어로 볼 수 있고, 자, 5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 조용하게 염가 우리가 고유어라고 했지만 여기서 고유어가 아닌 게 그렇죠. 염가 같은 건 고유어가 아니겠죠. 염가는 싼 값이라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꼽자면 6번 문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은 어떤 글 속에서 오정희의 소양강 처녀라는 글 속에서 나온 어휘들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각각 세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무렵 보면 무렵이란 말은 그렇죠. 고유어가 되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쭉 봤을 때 싸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고유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로 나온 게 착각인데 이 각이 생각하다 각이죠. 그래서 얘는 한자어가 되겠고요. 자, 쭉 봤을 때 발단도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되겠죠. 그다음 차림새는 그렇죠. 뭐뭐새라는 자체가 일종의 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열새는 열은 어떤 것보다 뒤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새는 세력 이런 거고 반대말이 우새죠. 반대하는 한자어가 있으니까 얘는 또 한자어가 되겠죠. 자, 울음도 마찬가지로 울다라는 동사를 활용시켜서 만든 고유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토마토 두 가지는 모두 그렇죠. 외래어가 되겠죠. 아파트먼트에서 온 말이고 영어 토마토에서 온 말이고요. 그다음 리어카도 마찬가지로 외래어일 거예요. 애초에 카가 그 자동차 카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외래어고요. 자, 외래어인지 아닌지 뭔가 판별이 안 될 때는 국어사전에서 원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랬고요. 마지막 기억도 한자어입니다. 어떤 것을 오래도록 생각하다 이런 의미의 한자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줬을 때는 고유어 4개, 한자어 4개, 외래어 3개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다 외울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한자 어휘들, 예를 들어서 뭐뭐 열, 뭐뭐 새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자어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가령 대표적으로 같은 건 한자어에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건 고유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판별하다 보면 전부 다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답은 6번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지문에서 여러분이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숫자를 셀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가서 가나의 표현상의 공통점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였고요. 가는 나무들의 목욕이라는 시였고 나는
신경림의 동해바다라는 시였는데, 자, 두 가지 시에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등장하는지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지요. 그랬을 때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여러분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어나 비슷한 문종을 반복했다. 자, 가에서는 거품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뭐뭐가 많다, 뭐뭐가 많다, 뭐뭐가 보다 이러면서 문장 구조랑 시어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으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의태어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가에만 해당되는 거가 되겠고요. 자연물을 대조했다 이런 건 나에만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겠고요. 이렇게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들 또 내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읽고 가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기가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자, 시에서의 화자란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이로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고 동식물 등등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화자는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건 개념인데 표면에 드러나는 게 무조건 나로 드러난다 그랬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한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시인 이퀄 화자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 제일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시인이 화자를 창조한다는 거였어요. 왜? 시인이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화자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고, 절대 시인 이퀄 화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개념. 자, 그 다음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등등을 살펴보면, 즉 화자의 정서와 태도, 상황 같은 걸 살펴보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뭐다?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화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로 가서 자, 가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여러분 1번과 3번 보세요. 1번과 3번. 자, 가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 다음 나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으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로 돌아가서 가에는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도 나가 없죠. 근데 나에 가서 보시면 나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말이 많다. 쭉쭉쭉 하다가 여러분 1년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그럼 누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가 맞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2번, 1번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 가의 화자는 사람이 아닌 화자,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산에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이겠죠. 4번 가와 나의 화자 모두 비슷한 처지? 전혀 아니죠. 가의 화자는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나의 화자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지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나의 화자 모두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는 화자와 관련된 개념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작품 속에서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또 심지어 1학년, 2학년 교과서에서 성취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문제가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선생님이 보는데요. 자, 11번. 밑줄 친 시어 중에 나의 동해바다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시를 공부할 때나 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징적 의미라고 했고요. 상징적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이 사전적 의미라고 했죠.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시어나 단어에 대한 표면적 의미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또는 문학에서는 사전적 의미, 정해진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미, 깊은 의미,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나시에서 동해바다의 의미는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나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담고 싶은 것이었죠. 그리고 어떤 포용적인 대상,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은 뭐였냐면, 여러분 동해바다와 반대되는 말은 뭐였어요? 나에서. 그렇죠. 돌이었죠. 돌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동해바다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고 채찍질하는 마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에서 화자는 이 동해바다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담고 싶어 하죠. 자신의 삶도 동해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럼 여러분 1번부터 5번 선택지 중에 화자가 담고 싶어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골라보면 될 것 같네요. 1번. 자, 휜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다 했는데 이때 바다는 휜나비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시련 같은 게 되겠고요. 2번 보세요. 눈물이 없다, 비탄도 없다, 캄캄한 밤이라도 손이 하나 왔다. 이랬을 때 밤은 당연히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어떤 어두운 현실이나 고통스러운 처지. 3번 보세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를 뱉자 했는데 눈은 비슷하게 뭔가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대상은 맞지만 담고 싶어하는 대상 또는 포용적인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어떤 순수와 순결에 가깝지. 그래서 3번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적절하진 않고요. 4번 보겠습니다. 대숲이 좋다, 성그로 좋다, 한사코 대숲이 좋다. 꽃가루 날리며 흥근히 드는 달빛에 기척 없이 서서 뭐같이 살고 싶대요? 그렇죠. 대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의 대숲은 당연히 좋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시어고 심지어 화자가 대처럼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답은 몇 번? 4번으로 고르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5번입니다.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봉건의 사랑이라는 시인데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지키고 그리고 또 끝까지 관찰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빛은 긍정적인 시어겠지만 어떤 닮고 싶은 대상 또는 나를 반성하게 하는 대상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겠고요. 11번 같은 문제가 중학교 수준에서 어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선택지의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쭉 분석하는 문항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15번부터 17번에 딸린 이 지문과 문제는 문법과 독서를 합쳐놨어요. 자, 문법 시간에 우리는 지역방언과 표준어, 즉 표준어와 사투리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과 관련된 지문을 사실상 두 가지 줬죠. 여러분 15번 바로 위에 있는 지문은 표준어와 방언 중에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었고요. 17번에 있는 자료는 반대로 표준어도 중요하다. 표준어에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살펴볼 것은 지문을 좀 압축해서 실어놨는데요. 자, 보세요. 나에게 표준어는 만만한 세계가 아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나는 표준어와 방언을 견주어야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방언 화자겠죠. 그러니까 지역 출신이겠죠. 서울 출신이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내 고향에서는 활용형 어미 아나 어나 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버리다 의 방언 불다가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그가 갔다가 아니라 그가 가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혀에 걸렸대요. 뭐가? 방언이. 그리고 용을 쓰며 흉내낸 서울말은 이도도도 아니다. 즉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에게 표준어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일부러 배워야 되는 같은 거? 외국어 같은 거라는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권력의 중앙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방언은 세련되지 못한 언어로서 극복되어야 마땅한 언어. 즉 방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모든 교과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국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방 사람들은 은연중에 표준어 사용에 강박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 표준어를 교육하는 교실 풍경은 사뭇 폭력적이다. 즉 표준어 중심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방언도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16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기역은 뭐였어요? 기역이 바로 표준어였고 그리고 니은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 고르면 1번. 여러분 한 나라에서 두루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는 당연히 표준어니까 기역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고요. 2번. 기역은 니은에 비해 향토적 정서나 느낌 순서가 바뀌었죠. 니은은 기역에 비하겠고요.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지역적 요인에 따라 왕래가 없을 경우에 발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4번. 기역과 니은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한 언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 중요한 것이다.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표준어랑 방언은 누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마다 다 방언이 있다가
그 방언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표준어잖아요. 일종의 규범으로서의 언어. 그러니까 한 언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당연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 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언만 있고 표준어가 없는 것도 근대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표준어만 있고 표준어만 있고 방언이 없는 것도 희한한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기억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니은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만. 당연히 아닙니다. 왜? 당연히 표준어를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게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방언을 반드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냐 이랬을 때도 극단적이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에 여러분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17번이 여러분 조금 더 발전되고 심화된 문제입니다. 자, 윗글과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일단 윗글과 자료의 의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다르죠. 윗글은 표준어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자료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표준어의 기능과 표준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읽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통일에 기능한대요. 그래서 방언의 차이가 심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표준어는 모든 국민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당연하죠. 두 번째, 표준어에는 우월의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표준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다. 즉, 교양을 보여주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표준어는 학교 교육,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표준어를 원활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교양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 윗글과 자료를 비교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윗글에 비해 자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방언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죠. 그냥 표준어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지 대부분에서 방언 금지 이런 건 아니죠. 2번. 자료의 글쓴이는 아마 방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없고 실제로 자료의 글을 쓴 이익섭 선생님이라는 분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 방언을 조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죠. 3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 자, 여러분 제가 생략했지만 17번의 자료에서 두 번째 줄에 표준어가 대충 1936년쯤에 표준어 사정 작업을 실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훈민정음 창제 시기는 15세기죠.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죠. 4번입니다. 윗글에 따르면 표준어가 생기고 나서 방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방언이 먼저 있고 그 뒤에 표준어가 생기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표준어의 기능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의 기능이 있다 그랬고 우월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이런 판단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7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표준어와 방언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의 글을 보고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부 내용을 잘 체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좋은 문항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25번 문제는 문학, 박완서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 속에 빈칸을 2개 뚫어놨어요. 근데 그 빈칸에 문맥상에 가장 적절한 어휘, 한자 어휘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읽어보면 할아버지는 상식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내줬고요. 근데 자신의 병에 대해선 일찌감치 단념하고 화를 냈대요. 할머니는 사랑방에서 요강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역마살을 비롯해서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했다. 자, 역마살은 막 떠돌아다니는 거고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한 건 당연히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선택지 중에서 요행이나 역행이 아니라 비행이겠죠. 한마디로 나쁜 행동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비행을 중얼중얼 나열해가며 꼴 좋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집안에 먹구름이 끼고 부정적인 상황. 나는 죽지 떨어진 새처럼 초라해졌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무력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 뒤에 나오는 게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떠났어요.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그러면 안 좋은 상황 뒤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설상가상이 되겠죠. 안 좋은 일 뒤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어휘 그리고 사자성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문맥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5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오늘 풀어본 건 다 중요한 문항만 풀어본 거고요. 여러분 아마 이 문항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었을 거고 왜 이게 답인지 모르는 것도 있었을 텐데 오늘 쭉 설명 들으면서 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개념이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지식에 대해서 다들 외우는 것보다는 1학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교과서 수준의 개념어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 표현상의 특징, 시에서 화자의 개념, 그리고 어떤 어휘의 체계 양상에서 표준어, 그리고 지역방언, 그리고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국어의 필수 개념어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장적으로 2학년, 3학년 대신에도 당연히 압도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수능시험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개념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1학년 국어 공부도 여러분 꼭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